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래빗 점프,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 매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키워드로 전망해온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2023년 키워드로 래빗 점프를 제시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교토 3굴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가 점프하는 모습에서 착안해 래빗 점프라는 키워드를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장 먼저 꼽은 트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과 기준, 정형이 사라진 사회에 중간이 없는 승자독식의 세상, 평균이라는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심화되는 양극화로 통상적인 평균 기준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을 정확히 낼 수 없다면 다수보다는 타겟을 명확히 잡고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일수록 사회의 트렌드의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또 이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은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개근거지라는 신조어를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네. 세미나 취재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신조어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고 매일 등교하는 친구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자,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서 그냥 트렌드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고요. 재미삼아서 신조어를 익혀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트렌드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이수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회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또 강의를 했던 기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1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또 저도 23년을 맞이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 자리에 서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23년 저희는 항상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 해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재밌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신조어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서 많이 쓰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23년 지금 보면은 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선 경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저는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저는 소비자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키워드를 넣어봐서 트렌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요. 저축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와, 이거 되게 좋네요. 저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반기로 올수록 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딱 반대죠. 정말 자산 버블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08년 이후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항상 그 다음의 해를 좀 표상으로 해서 그 동물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표제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토끼의 어떤 영민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저희가 래빗 점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래빗 점프를 위해서 10가지 키워드가 어떤 건지 지금 우리 한 40분 정도 집중해서 들으면서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래빗 점프는요, 크게 저희가 10가지 키워드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책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물론 그 신문기사나 언론에서 많이 릴리즈가 돼서 익숙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쭉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키워드가 저희가 그냥 10개를 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지금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기억을 가장 높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뭉텅이로 기억하는 것이 좋거든요. 청크 단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계좌번호도 이렇게 중간중간 뭉텅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올해는요, 이 10가지 키워드를 그냥 단순히 쭉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청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봤어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핵심이 되는 내년 사회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영향을 많이 받은 3가지 영역, 특히 우리 미시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3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 3개가 하단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디맨드 전략은요, 실제로 다쳐가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위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키워드라기보다는 하나의 선물 같은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오늘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이야기하고 갔어.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저는 정말 뿌듯하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뭐가 사라지고 있다?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 너무 멋집니다. 제가 딱 한 2년쯤에, 한 1, 2년 전쯤에 읽은 책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에 뭐가 바뀔 거다? 우선순위가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계보도, 계층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 연구진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조금 당분간 평균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로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양극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 속에는요, 3가지가 다 있어요. 양극화 있고요, N극화 있고요, 단극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약간 트렌디한 사람으로서 약간 신조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신조어라기보다는 저도 조금 놀랍긴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개근거지?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트렌디하신 분입니다. 네. 개근거지라는 말이 좀 약간 와닿지도 않거든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우리 학교 성실하게 다니면 개근상 주잖아요. 6년 개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개근상은 거지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갔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학교를 나와서 사회적 계층이 낮은 아이를 좀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이 초등학생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현상이었는데 와, 너네 되게 무섭구나 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것을 제가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은 이 시간을 제가 통째로 다 써가지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저는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빠르게 2번째 양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극화입니다. N극화는요, 사실은 이 평균 실종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N극화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흩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기생충 영화 맞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기택이라는 이 주인공 송강호 씨가 열연했죠. 이 영화 속 송강호 씨는 처음에는요, 발포주를 마셔요. 그런데 영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술이라는 제품 안에는 우리 어떤 사회적 계층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저는 사실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 연구자인데, 술 시장 요즘 데이터가 너무 많이 추출하고 이 연구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냐?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술 해가지고 여기 유명한 친구분 있죠. 예, 원소주라고 해가지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원소주에 10,000원짜리 소주인데 그거를 막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달려간다던가, 아니면 위스키 같은 경우도요. 요즘 20대, 30대 친구들이 하이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섞어서 캐주얼하게 마시는 술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술 시장 단편적인 하나로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진짜 모든 산업계에서 지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좀 흩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제가 조금 진짜 실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에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는요, 이 N극화 현상을 그러면 뭐 트렌드가 사라졌냐? 이거 아니고요. 정형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성.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20대 여성이면은 뭐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할 거야. 아니면 50대, 60대 남성이면은 뭐 아웃도어 룩을 좋아할 거야. 골프를 좋아할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어떤 소비의 정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겟이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로. 그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리셋해서 생각해 보시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검증해 보는 절차 지금 너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 지금 평균 실종으로 지금 많은 현상이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소팅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제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요. 전 최대한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파란색 첫 번째 키워드.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영역. 단연 조직입니다. 이 조직상에 여러분들이 사실 실무자 분들께서는 훨씬 더 많이 실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조직 안에서 지금 촉발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이 현상은 너무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익숙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는요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 한 2022년 1년 동안 사실 글로벌 트렌드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기회가 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저게 딱 재밌는 현상으로 좀 감지가 되었던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요, 신조어 아닌 신조어인데요. 클로세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클로세스. 그러니까 클로셋, 옷장이죠. 옷장을 지금 오피스로 개조를 하고 있는 건데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옷장을 이렇게 개조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모두 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라고 했는데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나는 그러면 좀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지점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분들의 등장하고 있죠. 자, 테마파크, 그러니까 에버랜드에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되게 빨리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놀이기구에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분들. 그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왜? 소울리스 좌로요. 소울, 우리 영어로 영혼이죠. 리스,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 아르바이트생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엄청 일은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은 맺었으니까 일은 열심히 할게. 근데 내가 영혼까지는 바치기 힘들어 라는 어떤 애티튜드를 굉장히 잘 표현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골칫덩어리보다는 아주 큰 문제죠. 왜냐면은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만큼 계약하는 수준 안에서만 일을 하겠어라는 어떤 애티튜드가 정말 더 만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대표님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좀 잘한 케이스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저는 좀 최근에 연구했던 결과 중에 정말 베스트였는데 요거였습니다. 네, 바로 더 현대서울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조직관리, 리더십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혹시 더 현대서울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그쵸? 잘 모르시나요? 여기가 더 현대서울이요. 여의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여의도 지점에 최근에 21년도에 새로 오픈한 현대백화점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었는데, 근데 그 배경 안에는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눈에 보지 못했던 흔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기저에는 그 배경에는 부사장님의 엄청난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실제로 해봤는데요. 그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여기 지하 2층에는 내가 모르는 브랜드로만 다 깔아. 난 아무것도 안 할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이 MZ 직원들한테 그냥 양도를 하고 너네가 다른 그 MZ 직원을 타겟으로 한다면은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위임해주고 신뢰해줬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조직 내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홍 속에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현대서울 그 부회장님처럼 무조건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직원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케이스들을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제안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피스 빅뱅.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두 번째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파란색의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갈 텐데요. 바로 또 달라지고 있는 거 소비자들입니다. 요즘 소비자들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소비자들과 지금의 소비자들 정말 또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었지만 소비자들의 가치도 조금 많이 좀 반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키워드 체리 슈머라는 말입니다. 체리 슈머. 그러니까요. 체리 슈머 하면은 체리 피커라는 말이 떠올르셔야 되는데요. 체리 피커. 그러니까 왜 케이크 위에 체리만 쏙 빼먹는, 그러니까 카드사 혜택을 막 먹고 챙겨 먹고 바로 해지해버리는 블랙 컨슈머들을 체리 피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요즘 소비자들 진짜 정말 열심히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소비하고 있는 똘똘한 소비자들을 체리 컨슈머, 체리 슈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리 슈머를 나타내는 거는요, 우리 불황기형 소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황기에 나타나게 되는 소비자들의 행동들인데, 왜 우리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핫해진 브랜드는요, 스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자라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적인 소비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설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 체리 슈머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지점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IMF도 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컨슈머들의 애티튜드, 태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죠? 1인 가구입니다. 작년 기준 33%를 육박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플랫폼이 등장했죠.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플랫폼,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실용주의, 물질주의적 가치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인 가구와 플랫폼의 합작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당근마켓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지금 소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당근마켓에 가치 사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치 사요. 근데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요.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뭐 어머님이 만약에 사과 한 박스를 보내왔는데 다 못 먹어요. 너무 많거든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사과 한 상자를 같이 사가지고 내가 지역 주민과 함께 정확하게 N빵을 해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사실 사과도 아끼고 그 다음에 돈도 아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리주머 1인 가구와 플랫폼이란 등장 속에서 이들은 소비의 행동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최근에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부터 한 중반기까지 굉장히 눈여겨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 이거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수공예품을 매매해주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어요. 있지라는 그 매매품을 매매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아이디어스 같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때 가보니까요. 저런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저게 뭐냐면요. 명품 의류의 단추를 떼가지고요. 그거를 단추의 위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목고리로 만든다든지 팔찌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10,000원,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옷을 내가 끝까지 잘 입고 그 다음에 그걸 심지어 단추까지 떼가지고 그걸 내가 판매 수익도 만들어내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석이조 똘똘한 소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체리슈머라는 현상 속에서 저희는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지점. 우리 왜 IMF 때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막 국가를 위해 막 저축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조금 요즘은요 소비자들이 좀 불안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구체적인 소비자들 이야기들을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영역, 단연 저는 관계를 꼽습니다. 관계. 근데 그 관계의 형태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위시적으로 우리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덱스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덱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내가 맺고 관리하고 왜 우리 활철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매우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관계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마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게 또 제가 상반기에 좀 관찰을 했던 부분인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게 혹시 이것도 약간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요. 사회를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혹시 셀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셀소. 네, 셀소. 제가 이 자리에서 혼자 막 신조어를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느낌 같죠. 근데 그렇진 않고요. 정말 우리 사회를 조금 드러내주는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셀소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좀 친숙하신 대학생분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에타나 이런 데 글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요 셀프 소개팅입니다. 셀프 소개팅. 그러니까 우리 왜 소개팅은요 사실 셀프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잘 혼자 하는 겁니다. 소개팅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요. 나 뭐 남자든 여성이든 나는 뭐 어디 살고 직업은 뭐고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고 취향은 뭐고 이렇게 자기소개 글을 쭉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랑 소개팅 하실 분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러면은 댓글로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분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소개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셀소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요 요즘 애들 참 특이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필연적인 결과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이제 상반기에부터 쭉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교수님, 저요 우리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대 인생에서 연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 만남의 장을 얼마나 많이 확장해 나가는 이 시기에 사실 이 친구들은
정말 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었다라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저렇게 셀프 소개팅 하는 거죠. 이 인덱스 관계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우리 삶에 미시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겠다라고 우리도 한 번쯤은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뉴 디맨드, 새로운 수요라는 뜻이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혹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도 쭉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런 자리기보다는 좀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니까요. 원칙, 우리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요, 이 뉴디맨드 전략을 딱 떠올렸을 때 이 말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 게, 자, 한번 제프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 창업자죠. 이분이 인터뷰를 제가 한번 딱 본 적이 있는데, 와, 이분은 진짜 천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향후 10년 안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향후 10년 안에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은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사실 후자의 질문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응답을 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프 베조스는 적어도 사회에서 변하는 게 뭐고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잘 알고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여행지 사진인데요. 어디냐면요,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여행을 갔을 때 소비자 연구자로서는 와, 여기는 정말 영감의 보고구나 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인데 여기에 지금 닭 사진 있고 뭐 돼지 사진 있잖아요. 메뉴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화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이면은 이거는 그리스어로 적혀 있어도 되게 뭐 있어 보이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 철수 바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의 중요한 고찰은 뭐였냐면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것의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 태블릿 PC만 없을 뿐이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며 돌아왔던 여행지가 바로 폼페이였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뉴디맨드 전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은 항상 소비자들의 욕구, 타인의 욕망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디맨드 전략은 뭐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이 더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우리 핵심적인 원칙 하나만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바로 5번째, 이제 반쯤 왔어요. 반쯤 왔습니다. 5가지 끝났고요. 이제 초록색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갑니다. 이제는요, 진짜 조금 트렌디한 영역이라 조금 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키워드 첫 번째,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 파는 거죠. 영어로 판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힘을 받는 순간이라는 건데요. 정말 풀어서 쓰자면은 요즘에 진짜 덕후, 오타쿠라고 하는 자기만의 영역 하나만 쭉 깊게 파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 취미든 업이든 뭐 그것이 소비든지 간에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 디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한국 사회에서 그간 이 오타쿠나 덕후 같은 분들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좀 쟤는 뭐 약간 사회적인 스킬이 좀 부족한 아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인정을 받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집중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너무 약간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진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한쪽 벽에 너무 안타깝지만 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저렇게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요, 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정말 잘하고, 지금 그런 중인데,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동차 피규어래요. 자동차 피규어들인데 자동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반떼, 자기가 평생 살면서 탔던 차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위에 뭐 정말 뭐 멋진 페라리 같은 멋있는 차가 있는데 자기가 언젠간 죽기 직전에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래요. 그래서 그래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수집형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만의 어떤 영역 장식을 막 해두는 키덜트 소비자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게 사실 디깅 모멘텀이 이런 그냥 피상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10대 아이들, 20대 초반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얘들이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를 아시나요? 그쵸. 헤르미온느. 그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빙의를 해가지고 나는 헤르미온느야, 나는 헤르미온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생각 이상, 예를 들어서 공간도 호그와트처럼 꾸빈다든지 아니면 헤르미온느처럼 옷을 입어서 변신을 한다든지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헤르미온느이기 때문에 절대 공부를 못할 리가 없죠. 약간 요즘 아이들이 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저는요 너무 재밌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왜 우리 12구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고를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20대 친구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들의 이런 욕구를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뭔가 좀 늘 즐기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세대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 조금 더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친구들의 시선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이 키워드는 그냥 마냥 가볍게만은 아닌 조금 진중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바로 디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요, 바로 알파 세대인데요. 지금 뭐 MZ 소비자들 이런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여기 또 알파 세대는 또 뭐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파 세대 누구냐면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유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시무시한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왜 신문기사에서 뭐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핑크퐁 유튜브로 보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알파 세대는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고 저는 디지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아키텍트요. 아키텍트. 네, 설계사입니다. 건축가예요. 우리랑 이 알파 세대랑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도 사실 디지털 기기 잘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줌으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잘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얘랑 완전 다른 거는요. 바로 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플랫폼에 살짝 좀 한 번쯤 체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대체 그냥 약간 그냥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어른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대 초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로블록스인 건데 제페토. 이 메타버스에 가보면 얘들이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요.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세대는요, 우리가 한 가지 딱 기억해 보자면은 디지털 아키텍트다라는 점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바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2년도에는 확실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
혹은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봤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어떤 기술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테마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요. 정말 그냥 쉽게 이용자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기술이 데이터를 잘 읽어서 솔루션을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것. 이걸 바로 다 뭐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냥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쭉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 슬라이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밖에 지금 막 강아지가 센서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스스로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미세먼지 문 너무 나빠요. 그러면은 창문이 스스로 닫힌다든지 하는 기능을 사실은 이용자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기술이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이 저는요, 사실은 우리 어떤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 사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추구를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은 공공 영역, 보안, 안보, 복지 영역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왜 세모녀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정이 단수가 지금 몇 개월째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몇 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사실 좀 취합이 돼서 그것이 지금 위기 가정이다라는 얼럿을 미리 조금만 알려면 줬다면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은 23년도 불황이 예측되는 시점 속에서 인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욕구 중에 기술에 대해서 약간 경기가 약간 뭐 신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되게 혁신성이 높아지는 기술. 저건 뭐지? 약간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이 경기가 불황일수록 소비자들은 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인지적으로 좀 덜 필요한데 해결해줬으면 이런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넥스트 그 다음 중요한 저희가 기술 어떤 테마로 선제적 대응 기술을 꼽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가지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정말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연구자의 찐 사심을 담아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은요, 저는요, 진짜 공간력을 꼽고 싶습니다. 공간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공간력이라는 것은, 공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의 힘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 유통, 오프라인 비즈니스, 뭐 편의점, 백화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중요한 키워드겠죠. 근데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요, 조금은 인문학적인 고찰과 함께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혹시 유현준 교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현준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코로나19 기간에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소득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좀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그분이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공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은 계속 디지털화 될 거잖아요. DT화 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요. 온라인은요. 비용이 사실은 제로예요. 거의 들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만 키면 되고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항상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려면요. 이 눈을 뚫고 이렇게 와야 되고 그래도 사야 되고요. 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공간, 물성, 체험, 아날로그 이런 가치들은 훨씬 더 프리미엄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유현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런 양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 현대서울을 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최근에 연구를 한 영역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더 현대서울이 굉장히 잘한 지점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뻔한 말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입지 혹은 상권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컨텐츠 기획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뻔한 말이죠. 너무 뻔한 말인데 하나도 안 뻔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더현대서울이 진짜 잘한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의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왜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는 어떤 곳이죠? 정말 유동인구를 살펴보면은요, 오후 3시는요, 14만 명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딱 저녁 7시가 되잖아요. 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업무지구죠. 그러니까 주말과 평일에 딱 반 정도로 떨어지는, 평일에 있다가 주말에 반으로 뚝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악인 곳이에요. 여기에 백화점을 짓겠다? 다들 오 정말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데이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연도별 팝업 스토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어들을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잠깐 열었다가 닫는 팝업 스토어 했을 때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1위 20년도 보시면은 바로 인사동이죠. 인사동 홍대였습니다. 인사동 홍대 1위죠. 두 번째, 21년도 되면 1위 더현대서울, 22년도 1위 더현대서울로 바뀝니다. 엄청난 결과죠. 사실은 인지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죠. 정말 그 상권의 오지라는 곳에서 정말 기획력, 컨텐츠 하나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입지, 상권보다도 정말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기획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힘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인데요. 이건 마지막이어서 제가 조금 더 귀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버랜드, 피터팬이 사는 곳이죠. 약간 난 영원히 동심 속에서 머물고 싶어, 늙고 싶지 않아, 젊어지고 싶어 라는 이 욕구를 표현했던 이 네버랜드, 그것이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네버랜드 신드롬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저는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등장 때문이죠. 액티브 시니어분들입니다. 시니어는 시니어분들인데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활동력이 넘치십니다. 실제로 연령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한 5세에서 10세 이상 어리게 연령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진보적이세요. 오히려 젊은 친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요. 굉장히 이래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했다면 요즘 나 그거 좋은데? 갖고 싶어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정말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너무 재미있어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 피해자들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딸들이 지금 엄마 콘서트장 바깥에서 지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픽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임영웅 콘서트장 가가지고 엄마 지금 기다려가지고 언제 오나 이렇게 픽업하려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딸만 있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네버랜드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분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잖아요. 정말 이분의 80만, 100만, 정말 누적 1000만 명이 넘는 이 큰 시장적인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네버랜드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활력 넘치게 우리 사회를 조금만 더 어떤 기능적으로 끌어다 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키워드 제가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 정말 저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삶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저는 아직 일개 연구자일 뿐이고요. 정말 항상 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거는 우리 아무래도 토끼 컨셉이니까 교토삼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위기 속에서 우리 교활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바구니에 해찡한 듯이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정말 간절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3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수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수진 박사는 더 현대 서울을 강연 중에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 말씀 주셨고요. 당연히 해외 정세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 인사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명동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명동이 다시 한번 조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환상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는 인사동도 물론 좋은 컨텐츠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리부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더 현대 서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요건 중에 미래적으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단순히 이름 자체가 더 현대 서울이라고 한 의미 속에서 서울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표성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처럼 인사동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 국제 정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어요. 23년도 아마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현대서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취약점도 굉장히 많아요. 국제 정서의 변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이 진짜 100%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명품 브랜드가 아직 다 라인업이 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23년도에 이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는요 24년도까지는 조금은 좀 딜레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요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지금 약간 수요가 굉장히 그 이전만큼의 100% 달성하기가 1년 내로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현대서울을 조금 더 그런 측면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 뿐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은 제가 그런 영역까지도 훨씬 더 다채롭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도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강사님과 더현대서울과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전혀 없다. 없습니다. 이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김동현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훨씬 더 이게 체리 슈머 아까 제가 더 설명을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까 그 영상 그 사진에도 있었는데 왜 우리 요즘에 적금 오픈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품 오픈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냐?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정말 아낄 수 있는 영역에서 정말 한 푼이라도 다 아끼다가 정말 내가 한 가지 진짜 그것에 훨씬 더 집중하는 집중 소비 형태가 더 강화될 겁니다. 양극화라기보다는 집중 소비가 훨씬 더 우리 더 강화될 거다. 이 양상은 더 유지가 되고 더 심화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황기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어느 산업, 어느 직업이 뜰까요? 네. 어느 산업, 어느 직업이 뜰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신다면, 이거는 사실은 직업적인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렌드를 설명할 때 어떤 제가 장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도 필요하고 교육 과정도 다 필요한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말 단기적인 제가 1년 내의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Z 세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보내는데 추후 어르신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와, 이거 너무 조심스럽지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실은요, MZ도 아니에요. MZ도 메타버스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알파 세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MZ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세대라고 규정을 해보자면은 조금은 저의 정말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르신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당분간은 막 우리 알파 세대를 뛰어노는 것처럼 들어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느낌 정도고요. 데이터는 제가 좀 더 봐야겠죠.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제가 검증을 해보자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매년 궁금했던 키워드가, 적중했는지, 연초에 발표한 트렌드 키워드가 어느 정도 적중했는지,
네. 약간 자기 반성을 해보라는 뜻인 거로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반성을 좀 해보자면은요. 네. 우선 저희도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전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전쟁이라는 요소가 터질 거라고 사실 뭐 그걸 예측하기는 사실 전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이렇게 급변할 거라고는 시그널이 좀 있었지만은 저도 약간 무시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버블이 있는데 이렇게 막 상승하는데 제가 약간 차고 패착이 있지 않았나라고 자기 반성도 해보지만은요. 하지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더 그렇게 말씀드리고 디펜스 해보고 싶은데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잘한 게 있다면은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예측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러스팅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에 뭐 다이어트 식품 제로 칼로리 아니면은 정말 이 굉장히 약간 맥주를 막 요만한 캔으로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사실 1년 전쯤에 조금씩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관찰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역시 소비 영역엔 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반성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더 앞으로 23년도에도 저희가 좀 더 날카롭게 이 날을 세워서 연구를 더 해야겠다라는 저기 자기 반성 마무리 멘트로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 엔데믹 하나의 어떤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국제 정서도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이 요즘에 정말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영역에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처럼 왜 그런 기저에는 사실 경제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저도 최근에 해외 나갔다 왔는데 환율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일본의 여행이 지금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에는 역시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부활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그 영역을 조금 다채화하겠지만은 조금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수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의 강연과 또 추가로 질의응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일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